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강사 강병권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에는 우리에게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노년의 행복한 삶과 여가,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마디가 되는 노년의 여가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보람을 찾는 노년의 자원봉사 활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 또한 WHO가 개념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난의 고통, 고독의 고통, 또 할 일이 없는 고통, 또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은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고 또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에 따라서 또한 노인들의 욕구가 또 있습니다. 명예 욕구라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여가 활동을 잘 누리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고, 현재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고 싶은 일탈의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웰다잉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니스 뉴 가튼이라는 교수가요. 이분은 있는데 이분은 심리학자고 성인 발달과 노인의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공적 노년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성공적인 노년이란 첫째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 그리고 두 번째가 장애 없는 노년, 그리고 세 번째가 존엄성이 유지되는 노년이라고 개념 정립을 했죠. 그래서 건강하고 장애가 없고 존엄이 유지되는 그러한 노년이 성공적인 노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노년의 행복한 삶, 즉 행복한 노년이죠. 이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이란 노인의 시기에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는 건강과 사람과 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년에 행복한 삶을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할까요? 첫째가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까? 또 하나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며 살까?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살까? 이러한 설계의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시기가 돼서 질병에 시달리고 또 치매라든지 이런 그 질병에 만약에 이환이 되면은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1939년부터 72년 동안 814명의 인생을 관찰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 대상은 하버드 대학생 268명, 서민 남성 456명, 천재 여성 90명 등 총 814명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전체 3분의 1이 마약과 술에 빠져 있었고 단명한 사람도 있었고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은 62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교훈은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 고독은 해롭다 하는 결과고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더라. 그리고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부 장관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돌봄 고독 정책관이라고 하는 국장급 이상을 임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자면 영국의 경우는 메이 총리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수준으로 해롭다. 그래서 고독과 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8년 1월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고통받는 수백만 명에 대해서 그들을 돕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2021년 2월에 세계 두 번째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또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독과 고립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024년 7월이죠. 돌봄 고독 정책관을 임명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이 고독, 고립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활 시간을 보면은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이나 식사 등 필수 생활 시간이 있고 또 일을 하는 의무 생활 시간이 있고 또 취미나 이런 활동을 하는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시간의 구성을 가지고 퇴직 후에 얼마나 여가 시간이 될까를 계산해 본 결과 83,3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80세까지 수명이 되기 때문에 20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83,300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근무한 시간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가 권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가 권태 현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여가, 즉 자유시간이 생기면은 무료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여가 시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가 권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여가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가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가의 목적,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연령, 성별, 경제 사정 등 여가 자원이 어떤지, 그리고 경력과 제약 요인들을 살펴서 여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임종 전에 후회하는 7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오니까 임종 전에 후회하는 5가지 또는 10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추려보니까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7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살 걸. 그리고 2번째는 아등바등 일만 하며 살지 말 것. 또 3번째는 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 걸. 또 그리고 4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도 하면서 살아갈 걸. 그리고 5번째가 남도 돌아보면서 나누고 살 걸. 그리고 6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좀 할 걸. 그리고 7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볼 걸. 이런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노년의 행복한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어야겠죠. 그래서 노년의 선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받았는데 이 여가 시간에 여가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가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년의 여가 활동은 삶의 마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요 굉장히 키가 높게 자랍니다. 그렇죠? 왜 대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 가는 대나무가 높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마디가 되는 여가 활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삶의 마디가 되는 노년의 여가 활동을 추천을 합니다. 2020년도의 노인 실태조사 결과 여가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취미와 여가 활동이라고 답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또한 정부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5년 5월에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법을 정부가 제정해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조 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10분 거리마다 체육이나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정부가 실천해서 요즘 자주 그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가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가 활동이란 뭐냐? 자유시간, 즉 여가 시간에 배움이나 자기개발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 그것이 여가 활동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여가 활동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 전환을 통한 권태 탈출이 있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여가 활동의 기능이고요. 또 여가 활동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년기는 생활 범위가 가족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 배우자 생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또한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가 함께 따로 의미 있는 활동의 목표를 정해서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취미라든가 자원봉사, 운동, 여행, 가사분담, 그리고 공부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의 여가 활동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가 활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미, 그리고 사회 교류, 그리고 건강, 자기 개발, 자원봉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취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뭐 노래를 부르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독서라든지 여행, 사진 찍기, 또 영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취미로 등장한 것들이요. 드론 조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그런 취미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이런 형태로 대중가요를 하고 있는데요. 장구를 치면서 하는 가요장구라는 것도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요장구를 배워서 신나게 장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취미를 여가 활동으로 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경제사정과 내가 원하는 것인지, 또 적정한 비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집 인근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혼자 즐기는 것이냐 아니면 부부가 함께 즐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는 사회 교류입니다. 어떤 그 활동이냐면 노인 클럽이나 동호회, 지역 활동 등 사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교류 활동이죠. 이러한 여가 활동이 좋기 때문에 또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사회 교류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추천드릴 수 있는 그 여가의 종류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걷기라든가 요가, 수영,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 노년기에 오는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그 여가 활동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이라든지 뭐 문화 강좌, 디지털 교육 수강 등 창의적인 자기개발 활동 또한 여가 활동의 종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배려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5번째 여가 활동의 종류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노인 여가 활동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작년도 4월에 보건사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가 활동의 실태를 보니까 즐거움 측면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일 위주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와 같은 사회 참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 중에 종교단체나 사교단체에 참여하는 율이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원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도 여가 활동의 분야에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기에 이르니까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는 카톡도 잘 못하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이 곤란하고 또한 친구들이나 관련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카톡으로 인한 교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정보 습득에 곤란을 느끼어서 노인의 사회 참여가 또한 매우 제한적이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대별로 우리가 취미 생활을 추천을 한다면 5, 60대에는 주로 몸을 사용하는 취미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클이라든지 사이클의 경우는 이제 부부가 같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등산 또한 그렇죠. 그리고 여행,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드론 조정이나 유튜버 활동, 가요 장구, 식물 기르기, 실내 소품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5, 60대에 추천하는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7, 80대에는 주로 정적인 활동, 그리고 두뇌를 사용하는 활동,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취미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예라든지 시를 쓰고 또 낭송하는 것, 그리고 노래 부르기, 바둑, 종이접기, 뜨개질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효과는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긍정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가 활동에 만족을 하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을 느끼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가 활동과 행복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락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내재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잠재 능력의 발견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요. 대인 관계를 더욱더 넓힐 수 있고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또는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 또 춤을 잘 추는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여가 활동을 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 유형별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근로형입니다.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거형, 한가하게 있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 형은 사교 오락형이 있고 네 번째는 자기 완성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참여해서 활동하는 형이 있고 여섯 번째는 폐쇄형으로 활동하지 않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그 내용과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근로형의 경우에는 생계에 보탬을 주거나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의 경우는 현재 105세지만은 삶의 지혜라든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등의 강연을 통해서
또한 뭐 생계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강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산 설계에 강의를 하시는 분도 78세이신데 이분도 자산 설계, 인생 설계 이런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창희 대표는 저희 대한웰다잉협회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거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가롭게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공원에서 담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노년의 노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사교나 오락형은 남과 사교나 오락을 함께 즐기는 그런 취미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담비라는 가수의 노래와 춤을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그분이 지병수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81세였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뭔가 남과 이렇게 오락을 함께 즐기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또한 여가 활동 유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병수 할아버지는 별명이 할담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가 활동 유형은 자기 완성형입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의 그 김두엽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83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림을 아주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잘 그린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국의 모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지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화가인데 이따가 다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처럼 한국의 모지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그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모지스 화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76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101세에 그린 그림으로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01세까지 돌아가실 때가 이제 101세니까 그때까지 그린 그림으로 유명세를 떨쳤죠. 그래서 93세 때는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표지를 또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바타 토요라고 하는 시인 할머니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90세 넘어서 시 창작에 도전을 했대요. 아들이 이제 권유해서 창작을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98세, 그러니까 9년 만에 그 시인에 등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 시집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시집 이름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 할머니가 쓴 시죠. 친구한테 말하는 거죠. 약해지지 마. 너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또 바람이 여러 사람한테 불어주는 거지 너한테만 부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위로하는 그런 시죠. 그런데 이 시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참여 활동형입니다. 각종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희일 자원봉사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1986년에 영등포에 행여자 무료급식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급식소 이름이 토마스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95세가 될 때까지도 주 5일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참여 활동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폐쇄형인데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폐쇄된 가운데 홀로 여가를 즐기는 보내는 그런 그 형태가 또한 폐쇄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가 활동의 6가지 유형이 있고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의 보람을 찾는 노년의 자원봉사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도 있고요. 이 자원봉사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을 때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또 복권 당첨됐을 때, 자녀가 인류대학 들어갔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그리고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목이 마를 때 아주 시원한 커피 한 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기부나 자원봉사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즐거운 일이 좋으냐, 아니면 재미있는 일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재미가 있지는 않아도 뜻이 깊은 일인 좋더라. 왜 그러냐면은 즐거운 일과 의미 있는 일 중에서 더 행복한 일을 고르라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했었고, 흥미롭게도 그 이유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즐거움이 자연히 따라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면 자원봉사의 의미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원해서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행위, 그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 또는 그런 활동이죠. 그리고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첫째, 상담 및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 발전, 세 번째가 보건 및 의료, 네 번째가 예술 및 문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동 청소년 돌봄이 있고, 여섯 번째가 구호사업이나 국제협력사업이 있고요. 일곱 번째가 재능기부형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봉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가 스스로 해야 되고 보수가 없어야 되고 또 남을 위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또한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자원봉사 현황을 제가 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21만 명이었어요. 작년도에. 그 중에 나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신 분이 1,593만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중에 31%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이 218만 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의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60대 신노년의 자원봉사 활동 비율이 또 특히 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한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자원봉사가 예전에는 개념이 좀 달랐어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선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 최근에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변화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회활동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원봉사가 활동이 그 거주지 중심에서 시민 주도형으로 바뀌었고 직장이나 가족 중심으로 또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직장마다 자원봉사단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의료봉사단이 있고 집수리봉사단이 있고 이런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로운 그 변화가 인터넷이나 짧게 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들이 있고 또한 국경을 초월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의사회,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고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간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볼런테인먼트입니다. 이 볼런테인먼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볼런티어라는 자원봉사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합한 개념으로 신나고 즐거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담장에 벽화를 같이 어르신들하고 그린다든지 외국인 근로자와 전통놀이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음악을 봉사한다든지 이러한 놀이가 그 볼런테인먼트라고 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특이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양천구에서는 시니어 전래놀이 봉사단 있고 또한 성동구에는 시니어 디지털 봉사단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스마트폰 또는 SNS 활용법을 교육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산 같은 데는 건강지킴이 봉사단이라든지 웰다잉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데는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봉사해주는 봉사단이 있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봉사단, 그리고 오감만족 손놀이 봉사단, 그래서 손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린 시니어 봉사단, 그래서 환경 관련 봉사를 하는 봉사단이 있고 안성시의 집수리 봉사단, 그리고 강릉시에는 노인들로 구성된 악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그 경로당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악단을 구성해서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그런 음악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효과는 나비 효과와 테레사 효과, 부메랑 효과가 있는데요. 나비 효과는 당신이 참여하는 작은 봉사가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만들게 하는 위대한 파장이 된다. 어떤 다른 나라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고, 또 테레사 효과는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항체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활력도가 향상된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할 때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그분의 인체 면역 항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향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메랑 효과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날려보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한테 되돌아온다 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감각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해서 주어진 여가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노년의 여가 활동을 가능한 한 즉시 시작하자는 얘기고요.
또 여가 활동 중에서 노년의 자원봉사는 배움을 확장시켜주고 보람과 행복감을 주고 젊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 테레소 효과, 부메랑 효과도 있는 가장 좋은 여가 활동이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취미나 자원봉사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설계해서 실천해 보시라고, 그래서 행복한 노년의 꽃길을 걸으시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